시작해 봅시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우주를 좀 현대 우주론이라는 걸 이야기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큰 산이 두 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산을 한번 넣어봅시다.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이에요. 아무래도 나도 해봐서 알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다 이해한다는 거는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물리학자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뒷동산 올라가 본 수준으로 저 에베레스트 산 한번 올라가 보겠다 뭐 이런 게 될 수 있어. 걔는 그냥 뭐 가는 데까지 셰르파를 따라서 한번 가는 데까지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겠으면 거기 주저앉아서 쉬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20세기에 이제 그 초에 크게 이제 물리학의 두 가지 큰 이제 발전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상대성 이론이고 또 하나가 양자역학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시작을 어디서 했냐면 여기 나온 대로 빛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이제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찍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뉴턴이나 호이엔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17세기에. 근데 그 뉴턴 같은 사람은 이제 빛에 대해 연구하면서 뉴턴은 빛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빛은 이제 알갱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뉴턴은 뉴턴 역학을 만들었으니까 역학은 거기 나온 그 알갱이들의 운동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도 그런 걸로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호이엔스는 그거보다는 빛은 파동으로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다가 이게 19세기 초에 이제 토마스 영이라는 물리학자가 나와서 유명한 간섭 실험을 해요. 빛이 간섭 현상을 보여서 간섭 무늬를 보인다라는 거였고 이거는 그때까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알갱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야.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 19세기에 전자기학이 쭉 발전이 돼서 전기와 자기가 통합이 되고 그 결과로 전자기파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맥스웰이 빛은 전자기파다. 그러니까 파동이 된 거지.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그래서 이쪽의 승부가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이제 다시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전자기파라고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해가지고는 또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돼요. 예. 그러니까 빛을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진 입자로 봐야만 쉽게 설명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가 나와서 빛은 다시 입자로 돌아가. 그럼 그거 가지고 간섭은 어떻게 설명하냐? 그 전에 봤던 이런 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양자역학은 그러니까 입자가 어떻게 파동이 되느냐라는 문제를 이제 해결책을 주는 거지. 그 해결책이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와닿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이해한 거야. 세상 과학이라는 그런 거죠.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오늘 하는 상대성 얘기는 이제 이 빛이 전자기파가 되고 나서 이제 이 사실 맥스웰이 빛도 전자기파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큰 이유는 내가 전자기파라는 걸 발견하고 그럼 그 이제 전기와 자기에 대한 그 맥스웰 방정식에서 파동 방정식을 이끌어내요. 그럼 그 파동 방정식에서 빛의 속력,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속력을 알 수가 있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계산했던 값이 놀랍게도 빛의 속력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도 빛도 전자기파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죠? 근데 그 빛의 속력이 굉장히 커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 빠른 속력의 빛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들.
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이제 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빛의 속력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걸 전에 배웠고, 근데 그 빛의 속력을 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이제 이 전자기파 얘기가 나왔고, 그로부터 이제 상대성 원리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빛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18세기 사람들이 19세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뉴턴 역학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빛이라는 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뭐가 안 되는지를 알려면은 일단 뉴턴 역학이 뭔지를 좀 알아야지. 그래서 왜 안 되는가를 이제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턴 역학이 뭘 하는 거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물체, 그 물체를 이제 입자로 보든 덩어리로 보든 그거에 운동을 기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는 거야. 어느 시간에 어느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를 쭉 표시를 하는데, 결국 그걸 하려면은 이제 내가 좌표라는 걸 도입해야 돼요. 그죠? 시간을 재는 시간 좌표를 도입하고 공간을 재는 공간 좌표를 도입해요. 근데 그 어떤 좌표계를 도입하는 게 좋겠냐? 좌표계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걸 알게 되지.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운동을 기술하는데 가장 적합한 좌표계가 뭐냐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 고민을 하려면 사실은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좌표계를 잘못 잡으면 운동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잘 잡는 방법이 뭐냐는, 자, 물체의 운동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17세기에 이제 갈릴레이가 나오고 뉴턴이 나오는 그 시기에 그 왜 운동이 일어나느냐를 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 전에 그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던 이제 그 생각들을 가진 게 이제 그땐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뭐냐면 물체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뭐냐? 가만히 있는 거야. 예, 안 움직이고. 그럼 내가 움직여 가려면 뭔가 힘을 받아야 되는 거지, 영향을 받는. 그래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근데 이 굉장히 우리 일상 경험에서는 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생각이, 그러나 옳지 않다, 별로다라는 생각을 갈릴레이가 했어. 근데 갈릴레이는 물체의 자연스러운 운동 상태는 가만히 있던 놈은 가만히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내가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놈은 그 속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더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하나도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뭔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활에서 화살 딱 쏴가지고 핑 하고 놓으면 땡길 때까지는 힘을 줬지만 화살이 날아갈 땐 힘 준 거 없는데 지가 날아가잖아. 그럼 이런 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설명을 해? 화살에 천사가 붙어서 계속 밀고 간다고 생각을 하든지 뭐 했겠지. 그죠? 근데 왜 저렇게,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인 물체는 그 속도로 계속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가? 그게 갈릴레이의 생각은 대충 자기가 실험을 이런 걸 해본 거예요. 왜냐면 빗면에서 공을 굴려 저렇게. 공을 굴리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긴 빗면에서 공을 놓으면 이렇게 굴러가서 여기까지 와. 근데 보니까 이 높이가 딱 맞아. 이렇게 놓은 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그 일반 물리 배웠으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뭐 갈릴레이는 그런 건 몰랐을 테니까 어쨌든 재밌어. 계속 굴려봐. 근데 이걸 약간 다르게 기울여. 역시 그래도 같은 높이로 올라요. 이렇게 계속 키우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해? 이 공은 계속 가겠지. 그럼 그냥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공은 계속 가요. 예. 그래서 저게 자연스러운 운동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이 뉴턴이 이제 운동의 법칙을 만들 때 정확하게 이게 제1법칙에 반영이 돼 있어요. 이 생각이. 그러니까 물체는 그냥 내비두면 움직이던 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운동을 기술하는 데는, 그러니까 내가 좌표계를 잡을 때 그렇게 보이는 좌표계를 잡아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지. 예.
그런 좌표계를 이제 관성 좌표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뉴턴이 운동의 법칙을 만들 때 제1법칙의 의미는 뭐냐면 내 좌표계는 관성 좌표계를 잡겠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내가 힘을 아무것도 안 주면 움직이던 놈은 그 속도로 계속 움직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좌표계를 이름을 관성 좌표계라고 부르죠. 관성 기준계라고. 근데 이 관성 기준계는 하나가 아니야.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예. 왜냐하면 내가 하나의 관성 좌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관성 좌표계에서는 내가 기술하려고 하는 그 물체가 정지해 있어. 근데 이 좌표계에 대해서 내가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옆으로 움직여가는 좌표계가 있어. 근데 그 좌표계에서 보면 얘는 어떻게 해요? 반대쪽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그 좌표계도 관성 좌표계야. 그러니까 하나의 관성 좌표계가 있으면 그 좌표계에 대해서 등속도로 움직이는 또 다른 좌표계는 전부 관성 좌표계예요. 그지? 많이 있는 거지. 자, 그건 좋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한 좌표계가 관성 좌표계냐 아니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지? 실험을 해봐야 알지. 그지? 그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 과연 내 좌표계에서 성립하는지 실험을 해봐야 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강의실에 앉아 있어요. 이 좌표는 사실은 지구에 붙어 있는 좌표계야. 그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좌표계에서 이 좌표계는 관성 좌표계냐? 관성 좌표계요? 내가 이 교실 바닥에 금을 걷어. 좌표로 쫙 붙였어. 이게 관성 좌표계냐? 실험을 해봐야지. 여러분 실험을 해봐요. 여기서 내가 물체를 떨어뜨리고 힘을 줘서 움직였을 때 뉴턴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느냐? 실험 해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많이 하고 살아. 집어 던져요. 그럼 어떤 운동에? 포물선 운동에. 그건 뉴턴의 법칙으로 정확하게 맞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관성좌표계가 맞는 것 같아요. 그지?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좌표계가 관성좌표계가 맞냐 안 맞냐는 내가 실험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레벨에서는 관성좌표계가 맞아. 근데 내가 실험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해보면 이 지구에 붙어있는 이 좌표계는 관성좌표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전하는 효과, 이 회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힘을 고려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리올리 힘이야. 그치? 움직이는 물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요. 이게. 근데 그거를 알려면 내가 실험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그래서 제대로 된 관성좌표계를 잡으려면 그러니까 태양계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지구 위에 잡거나. 그럼 태양계도 사실 이게 정확하게 관성좌표계는 아니야. 왜냐면 태양 자체가 또 은하를 중심으로 돌잖아. 그러니까 내가 관성좌표계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어디까지 실험을 정밀하게 해봐서 확인할 수 있느냐로 결론이냐. 근데 어쨌든 관성좌표계가 하나 있으면 그 좌표계에 대해서 일정한 상대 속도로 움직이는 모든 좌표계는 관성좌표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뉴턴의 제1법칙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관성좌표계를 잡았고 그 좌표계에서는 운동의 법칙, 제2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2법칙은 뭐냐면 자, 가속도에 대한 거예요. 왜? 힘을 안 줘도 일정하게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힘을 주면 가속도가 생길 거야. 그 좌표계에서. 이게 근데 가끔 좌표계를 잘못 잡으면 내가 아예 가속되는 좌표계를 잡을 수 있어요. 그지? 그런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 걸 이제 관성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관성 좌표계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관성력이 없는 좌표계인 거야. 이게. 거기서는 힘이 결국 가속도를 일으키는 게 돼요. 이걸 힘의 정의야. 그러니까 물체가 가속 운동하면 그 원인이 힘이 있는 거지. 그 힘이 뭐냐를 알아내는 게 물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뉴턴은 그런 힘으로 중력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중력의 운동을 통해서 행성의 운동을 다 풀었고 그거 나가서 지구 위에서 물체가 떨어지면서 왜 그런 운동을 하는가까지 다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힘들을 고려하기 시작해요. 뭐 마찰력도 있고 탄성력도 있고 이런 거 다 해서 많은 물체의 운동을 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의 관성 좌표계에서 이런 걸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역시 일정한 속도로 등속도로 움직이는 다른 관성 좌표계 역시 똑같이 잘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동등하게. 예.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 법칙도 똑같아 보이고 이게 동등하다. 모든 관성 좌표계는 그걸 이제 이 갈릴레이 상대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두 개 사이에 그럼 내가 잡은 좌표 하나하고 다르게 잡은 좌표 사이에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타요. 딱 앉았어. 근데 옆에 보니까 기차가 하나 더 있네. 근데 어느 순간 이 기차가 움직여요. 쭉 가. 옆에 기차가. 근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기차가 뒤로 가고 있는 건지 내 옆에 기차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을까? 내가 옆에 기차만 바라보고 있으면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할 거야. 가끔 자동차 몰다가도 그런 깜짝깜짝 놀라는 경험을 해요. 내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내 차가 후진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보니까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옆 차가 앞으로 가고 있던 거야. 예?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관성좌표계가 다 동일해서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재는 모든 물체의 속도라고 하는 게 결국 상대 속도라는 거야. 절대 속도라는 건 없다라는 거지. 내가 어느 기준계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경험이야. 예를 들어 자 내가 마주오는 두 기차를 생각해봐요.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어. 플랫폼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쪽 기차가 시속 100km로 오고 반대쪽 기차가 시속 100km로 와. 그렇게 생각을 해. 두 개가 각각 시속 100km로 움직이는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근데 기차를 타고 있던 사람이 맞은편 기차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 기차가 나한테 200km, 시속 200km로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일상적인 경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럴듯하게 이렇게 고쳐놓은 게 이제 갈릴레이라는 거고 그 사람이고 그게 갈릴레이 변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좌표계가 있고 그 좌표계에 대해서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도 똑같이 관성계고 그 관성계에서 보면 뭐가 달라지느냐? 뭐 x축 좌표가 이런 식으로 달라질 거다 이거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그러면 속도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관성 기준계에서 재느냐에 따라 속도는 달라져요. 근데 가속도는 똑같아. 왜냐면 이게 상수라서 가속도가 똑같아. 그럼 뉴턴의 법칙은 가속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뉴턴의 법칙은 이 관성계나 저 관성계나 똑같이 보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런 걸 이제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갈릴레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똑같이 보여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관성계에서. 예. 자, 그래서 뭐 당연히 맞는 것 같고 뉴턴 역학은 당연히 여기에 부합되도록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제 그 19세기에 오면서 이제 이 물리학의 이제 새로운 분야가 넓혀져요. 새로운 분야로. 그게 뭐냐면 이제 전자기학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전기하고 자기 현상은 사실 굉장히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경험하지? 전기 현상. 이렇게 그 겨울철에 옷에서 지식 전기 튀고 막 책받침 문질러서 머리 대면 이렇게 머리 딸려가고 이게 다 전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기는 뭐냐? 자석이 뭐 쇠 붙이 잡아당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현상일 것 같은 이 두 현상이 사실은 근원이 같다라는 거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다 밝혀요. 예. 그래서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은 동일한 현상이다. 네. 전하와 그 전하가 우리는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과 자기장 만들어지고 이게 전파해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거를 다 모은 사람이 이런 여러 사람들의 그걸 최종 이제 완성판을 내신 분이 여기 나온 이제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에요. 그래서 앞서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여러 방정식 요거 이름은 이제 쿨롱의 법칙 또는 가우스의 법칙이라는 거고
이렇게 생긴 요거는 이제 그 앙페르의 법칙이고, 이거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건데, 그걸 다 모아서 맥스웰 법칙이,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고 해보니까 이게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이 전자기파가 존재한다 하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빛도 전자기파다라는 걸 보이고, 이 전자기학의 이해는 사실 우리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삶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앉아 있는 것도 사실 전기 현상이야. 이제 약간 화학이 들어간, 그러니까 뇌에 전기 신호가 흘러서 그런 것들이 정보가 들어가고 뭐 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도 사실은 다 전기 현상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써서 컨트롤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 이 이룩한 훌륭한 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전기의 시대에 살고 있지. 전기 없으면 여러분들 아마 환장하겠지. 당장에 전기가 다 끊어진다 그러면 너무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죠? 네. 그다음에 전자기파 이런 거 여러분 그 휴대폰 다 없애라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 거야, 그지? 사실 그거 20년 전만에만 해도 그런 거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지? 200년 전에는 전기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런 거 몰라도 이게 이렇게 세상을 많이 바꿔놨어요. 근데 이 전자기파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사실 이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이렇게 이제 있을 것이다 예견을 했고, 이게 여기 있는 이 헤르츠라는 분이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맥스웰이 전자기파가 있을 거다라고 예견한 뒤에 한 여러 사람이 이제 저걸 찾으려고 증명하려고 노력한 끝에 한 20년 지나서 이분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 전자기파가 있어서 여기서 이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이게 간다라는 걸 보였어요. 기본적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는 게 이렇게 쭉 전파돼 가는 거죠. 근데 저걸 발견하고 뭐 큰 발견을 했는데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예. 파동이잖아요, 전자기파가. 근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파동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거, 예를 들어 음파,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공기 중으로 진동이 전달돼 가는 거예요. 음파예요. 그 다음에 수면파 같은 거, 그건 물 표면 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까지 연구했던 모든 파동이라고 하는 건 매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파동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있는 거지. 음파 같으면 공기가 있고 수면파 같으면 물이 있는 거야. 그죠? 전자기파도 파동이면 얘도 뭔가 매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자, 저 파동이 전파돼 나가는 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빛의 속력이지, 전자기파의 속력. 근데 뉴턴 역학에서는 모든 속력이라고 하는 건 상대 속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계에서의 속력인 거야. 내가 잡은 어떤 관성기 중에. 그러면 저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느 계에서의 속력이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내가 맥스웰 방정식을 적었는데 그 맥스웰 방정식이 성립하는 특별한 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갈릴레이 상대성이 맞으면 그 계에서 적은 맥스웰 방정식과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관성계에서 적은 맥스웰 방정식이 똑같아야 돼요. 이거를 약간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맥스웰 방정식이 갈릴레이 변환에 대해서 코베리언트여야 된다, 공변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맥스웰 방정식을 하나 적고 나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다른 좌표계에서 또 그 방정식을 적었을 때 똑같은 모양으로 나야만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앞에 나왔던 이 방정식을 내가 여기다 갈릴레이 변환을 딱 줘. 여러분들은 도저히 못하겠지, 그지? 저 물리학과 학생들에게 과제로 내줘도 잘 못해. 근데 하여튼 해보면 저게 갈릴레이 변환에 대해서 공변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 맥스웰 방정식이니까 그런 식으로 적으면 한 관성계에선 성립하는데 다른 관성계에선 성립 안 한다는 얘기야. 갈릴레이 상대성하고 안 맞는 거지.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빛이 결국 뭔가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저 전파 속력이라는 게, 전자기파의 속력이라는 게 어디서 정의된 거냐. 근데 잘 생각해보면 답은 아주 쉬워요. 자, 음파의 속력은 그럼 어디서 정의된 거냐. 이것도
관성 기준 계단마다 다를 테니까 결국에 인파의 속력은 뭐냐면 매질이 있어요. 그 매질이 정지해 있는 개가 존재해. 특별한 개지 그러니까. 그죠? 거기서 정의된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바람이 불고 있어. 공기가 다 똑같이 움직여. 바람 부는 거지. 거기서 얘기하면 음파의 속력이 달라지냐? 달라져요. 그지? 바람의 속력만큼 더 빨라져. 물론 효과는 작지만 음속이 워낙 더 빠르니까. 수면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만히 정지한 물에서 이렇게 파동이 탁 퍼져나가는 거고 물이 다 흘러, 강물이. 거기서 음파 가면 강물 속도만큼 가요, 더.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데 결국 그러면 간단해. 그러니까 전자기파도 매질이 있으면 그 매질에 정지 프레임이 있을 거다. 정지계. 거기서의 속력이라고 생각하면 쉽죠. 그러면 매질을 찾아야 돼. 이제. 근데 자, 우리가 세상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저 태양에서 지구로 빛이 와요. 이 전자기파가 온다는 얘기야. 그럼 적어도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는 저 전자기파를 전달할 매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는 저 매질로 가득 차야 돼요. 사람들이 저 매질의 이름을 에테르라고 붙였어. 고대 그리스 때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써서 뭔가 물질을 채운 거죠. 별도 보이잖아. 별에서 온 빛도 오잖아.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전 우주가 에테르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자기파가 올 테니까. 근데 이게 에테르로 다 차 있으면 태양계 근처에서 에테르가 예를 들어 바람이 불 수 있어요. 이렇게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바람이 한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 이런 에테르를 측정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실험을 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저 전자기파의 매질을 찾는 이 시도를 이제 이 19세기 말에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찾을 거냐?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물에서 수면파 생각해 보면 돼, 사실. 그러니까 이게 강물이 흘러간다 그래봐요. 여러분들이 이 강을 헤엄쳐서 건널라 그래봐. 건너는데 내가 건너가는 속도가 있어. 그 속력으로 가면 사실 내가 원하는 지점에 못 가요. 왜냐하면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이 밖에서 있는 사람이 보면 나는 이렇게 간다고 열심히 가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요 두 개 합쳐서 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강물이 흘러가니까. 여기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내가 가는 속도하고 내가 간다고 생각하는 속도하고 밖에서 본 속도하고 이게 달라져요.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런 기본적인 산수.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아는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 방향으로 가냐, 이게 내가 가로지르는 방향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가는 속도가 달라질 거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면 더 빨라질 것이고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힘들 거야. 더 느려지니까. 근데 이거는 속력 차이가 난다는 거지. 방향에 따라서. 빛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고 있으면 예를 들어 지구가 가고 있잖아. 그럼 내가 빛의 속력을 재는데 이 방향으로 잴 때, 이 방향으로 잴 때가 다를 거예요. 그게 맞다면. 또 하나, 지구가 굉장히 빨리 오니까 근데 내가 지구 안에서 움직여봤자 빨리 못 움직여. 그치? 근데 이 차이를 잘 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이가 클수록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험이 어려운 점은 빛의 속력이 너무 빨라.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 거기에 뭔가 표가 나려면 나도 1초에 30만 킬로는 아니더라도 한 3만 킬로는 가야 될 거 아니야. 1초에 3만 킬로 못 가죠. 잘 가야 1초에 1킬로미터 가기도 힘들어. 무지하게 빠른 거야. 1초에 1킬로 가면. 비행기도 그렇게 못 가요. 그지? 근데 그런 작은 차이를 내가 잴 수 있느냐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걸 이용해야겠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지구의 공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공전 초속 30km는 나와. 빛의 속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지만 그 차이가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럼 내가 요때 쟀을 때하고 6개월 후에 쟀을 때 뭔가 달라지지. 빛의 속력이 차이가 날 거다. 그걸 재려고 시도를 하게 돼요. 그 시도를 한 실험이 이제 마이켈슨 몰리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매질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아이디어는 이 문제는 그 차이가 얼마나 날까를 계산을 해보면 자 이게 이제 지금 에테르 바람이 이제 이쪽으로 분다 그래봐요. 예를 들어서 한 방향으로 불어요. 그 부는 방향에 따라 이게 지금 빛을 하나 이제 쏘는데 이 빛이 여기 이제 45도로 된 반투명 거울이 있어서 여기를 반은 반사하고 반은 통과시켜요. 이거는
그러면 이쪽 통과한 빛은 여기 거울에서 반사돼서 또 그 중에 반은 일로 와요. 반은 일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반사된 빛은 또 거울에 반사돼서 여기로 와요. 그러니까 일로 간 빛하고 여기로 간 빛이 여기서 딱 만나. 근데 얘가 빛이 간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에테르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이쪽으로 간 속력하고 이쪽으로 간 속력이 다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출발했더라도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거야. 그 결과를 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다를 거냐를 해봐. 계산을 간단히 여기 이 정도 산수, 일반 물리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 산수예요. 쉬워. 모르는 사람은 도통 모르는. 해봤더니 이 정도 나와.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곱하기 빛의 속력. 그럼 이제 빛이 움직인 거리 차이가 돼요. 해봤더니 한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나와. 그러니까 0.1 마이크로미터.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길이야. 근데 저걸 잴 수 있냐 이거지. 저 차이를. 저 차이를 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냈어요. 마이켈슨이라는 분이. 저렇게 작은 차이도 잴 수 있다. 그게 마이켈슨 인터페로메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요 장치야. 그 뭐냐면 요 차이가 의해서 요 차이, 여기 갔다 오는 요 차이 때문에 간섭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는 차이가 이 파장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강해질 거고 파장하고 반씩 맞으면 이게 상쇄가 돼요. 간섭 무늬가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간섭 무늬가 이게 속도가 달라지면 차이가 나면 이 간섭 무늬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럼 내가 이 실험을 하면서 계속 요거의 방향을 바꾸든지 계속 틀어놓고 계속 기다리면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6개월 후에는 에테르 바람의 속력이 바뀌어서 이게 속도가 달라지니까 간섭 무늬가 바뀌는 걸 관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로부터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재는 거예요. 그걸 재는 실험을 했어. 물론 여기서 설명하니까 쉽지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 장치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 실험은 이게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뭐 이런 거 재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만 흔들려도 저 정도 진동이 와. 이거보다 훨씬 큰 진동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 저 실험을 하려면 진동을 막아야 돼. 조금만 흔들려도 안 돼요. 진동을 막는 좋은 방법? 모든 실험 장치를 무지하게 무거운 쇳덩어리 위에다 올리는 거야. 예. 얘는 무거워서 안 흔들려. 실제로 지금도 이제 광학 실험하면 레이저 하시는 분들은 그런 미세 진동에 실험이 이게 영향을 굉장히 받아요. 그래서 진동을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거운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요. 이제 이걸 옵티컬 테이블이라는데 보통 한 700-800kg, 1톤 뭐 이렇게 나가는 쇳덩어리를 씁니다. 이거 마찬가지야. 이거 쇠로 이걸 해봤다고 생각해요. 이게 위에다 올려놓고 쓰는 거야. 이게 안 흔들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한 번만 하면 이게 정확도가 떨어져서 못 재니까 이게 거울을 여러 개 써가지고 이제 이걸 다 이 빛이 가서 반사돼서 이걸 맞춰야 돼요. 이거 온라인을 다 해야 돼. 이거 실제로 해보면 죽입니다. 저 빛이 가는 경로를 정확하게 다 맞춰야 돼. 많이 해본 사람은 다 해.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이제 하는 거죠. 이제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차이를 재는 6개월 기다리기 힘들잖아. 그지? 이게 정밀도를 높이면 지구의 자전 속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지? 지구 자전하는 거에. 그걸로 하려면 중요한 게 여기를 돌려야 돼. 그럼 내가 요 테이블을 돌리면서 얘가 뭐 달라지나. 이거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에테르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문제는 저기 나온 저 1톤이 넘는 저 쇳덩어리를 흔들리지 않게 돌려야 돼.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네. 이게 마이켈슨하고 몰리가 썼던 방법은 이 쇳덩어리를 수은 위에 띄워요. 수은은 액체 아니야. 그러니까 물리에 나무 토막 띄운 거랑 똑같아. 그럼 안 흔들리고 돌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은 위에 띄워서 이걸 돌리면서 실험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실험을 다 했어. 했던 결과가 뭐냐면 결국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어. 차이가 없더라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도 이게. 그래서 죽어라고 실험해서 아무런 결과도 못 얻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실패한 실험이지 그러면. 근데 역사적으로는 가장 성공한 실패한 실험이라 그래. 아무것도 못 쟀는데 그래서 가장 유명해지고 성공한. 자, 이걸 놓고 그러니까 19세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빛을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매개하는 에테르라는 놈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고. 그렇게 결론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왜 이런 게 나냐면 빛의 속력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였을 때 쟤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이걸 해석하는 걸 놓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특수상대성 아인슈타인이 이걸 제안해서 그러니까 결국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 건 모든 기준 틀에서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못 잰 거다라는 걸로 가요. 근데 이 생각은 자, 모든 기준 틀에서 다 빛의 속력이 똑같다라고 하는 건 갈릴레이 상대성하고 뉴턴 역학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야. 왜냐하면 모든 속력이라고 하는 건 상대 속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주장이 뭐냐면 내가 시속 100km로 가는 기차에 타고 있어. 거기서 내가 레이저 포인터 빡 쏴요. 이렇게 쏘면 이 레이저에서 나가는 빛의 속력은 얼마냐? 뉴턴 역학에 따르면 30만 킬로미터, 그 초속 30만 킬로미터 더하기 시속 100km 속도 더해줘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30만 킬로미터.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 이게. 그럼 뭔가는 하나는 고쳐야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갈릴레안 상대성이 잘못됐다. 갈릴레이 변환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한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 결과와 맞는 새로운 체계는 뭐냐? 새로운 상대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온 게 특수상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특수상대성 원리도 보면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성계는 동등해. 그러니까 한 관성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다른 관성계는 동등한데 뭐가 다르냐? 요 관성계에서 요 관성계로 내가 좌표를 바꿔주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제 봅시다. 갈릴리안 변환에서는 쭉 올라가 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두 좌표계에서 항상 시간은 같아.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재는 거야. 예. 그다음에 내가 x 방향으로 움직이면 x 좌표만 달라지는데 저런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빛의 속력이 모든 관성 기준계에서 같다라는 걸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 결과에서 결국은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재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된다라는 거지. 근데 저걸 그럼 왜 몰랐냐? 여지껏 갈릴레이는 바보였나?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실험의 한계가 있었던 거지. 빛의 속력이라는 걸 다뤄본 적이 없었던 거야.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뉴턴 역학과 갈릴레이의 상대성이 충분히 옳았던 거예요. 근데 저게 빛의 속력에 가까운 그런 빠른 물체를 다룰 때는 되게 안 맞는 걸 발견한 거야. 이게. 그럼 맞게 고치면 되지 뭐. 그죠? 근데 그렇게 고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그럼 결국 그걸 하려면 근데 굉장히 큰 이 심리적인 장벽을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적인 생각은 뭐냐면 아니, 내가 잰 시간이나 네가 잰 시간이나 똑같아야지.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시간이라는 것도 재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결과로 예를 들어 물체의 길이를 재는 것도 재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걸 어떻게 다르냐, 얼마나 다르냐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이 어려운 수식 좀 나오는 걸 좀 해야 돼요. 이게 자세한 설명은 나도 힘드니까 내가 할게요. 자, 왜 시간이라는 것이 재는 사람마다 달라야 되느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시계를 하나 생각해요. 이 시계는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 레이저를 쏴, 빛을 쏴. 갔다가 거울이야. 반사돼서 돌아와. 갔다가 오면 여기 길이가 있으니까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그걸 시간 단위로 써요. 이런 게 시계지, 그지? 근데 요 시계를 요게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볼 때 걸린 시간. 내가 그걸 델타 t 제로라 그래봐요. 그럼 여기 빛을 썼으니까 빛의 속력 곱하기 갔다 온 시간이 왔다 간 거리 EH가 돼야지. 그치? 그럼 요 걸린 시간은 그러니까 요 길이 EH를 빛의 속력 C로 나눠준 만큼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하고 정지해 있는 사람이 재는 시간이에요. 근데 요 똑같은 시계를 일정한 속력으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봤을 땐 어떻게 보이나 보자 이거야. 이게. 그럼 얘가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시계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빛이 나와서 거울에 반사됐다가 이렇게 가요. 근데 그동안에 요 거울도 이렇게 움직여 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요.
그럼 요 속력이 내가 갈릴리안 상대성을 믿고 뉴턴 역학을 믿는다면 빛의 속력보다 커져야 돼. 그지? 빛의 속력 요거 더하기 얘가 움직이는 속력 이렇게 돼서 이게 속력이 커져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특성상 빛의 속력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라는 거지. 요 속력이 그러니까 요 속력이랑 똑같아요. 요로 가는 속력이랑. 이게 그렇게 되려면 요 속력이 일정해.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 움직인 거리가 길어졌어요. 얼마나 길어졌어? 요 간 거리 v 델타 t만큼 가잖아, 그지? 재인 시간 동안 거리 간 거니까 그거 요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요만큼 늘어나요. 근데 그 동안에 내가 빛의 속력은 똑같아. 이렇게 해보니까 그럼 결론은 요 델타 t가 델타 t 제로하고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시계를 본 사람이 재인 시간은 달라진다라는 거야. 얼마나 달라지느냐? 여기서 델타 t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계하고 같이 정지해 있던 사람이 재인 시간, 이 델타 t 제로라고 하면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 이 시계가 가는 시간은 요런 팩터가 붙더라는 거야. 1 나누기 루트 1 마이너스 v 제곱, v 나누기 c의 제곱이야. 자, 속도가 조금 있으면 요게 어떻게 돼요? 요게 1보다 많이 작지만 어쨌든 요게 1보다 작아져서 커지죠. 그러니까 요 시계하고 같이 정지해 있던 사람이 잰 시간보다 움직이면서 본 사람이 시계로 보면은 더 길어 보이는 거야. 더 오래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시계를 내가 달려가면서 막 보면 여기선 1초 같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2초 갈 수도 있고 3초 갈 수도 있는 거지. 더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야만 이제 유도를 했지만 사실은 그래야만 이렇게 여기서의 빛의 속력이나 여기서의 빛의 속력이 같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좌표를 바꿀 때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요 값이 그러니까 속도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작아서 이걸 그냥 1로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제대로 된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재는 사람마다 달라지더라 하는 거고 그 결과로 길이도 달라진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 설명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여기 읽어보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길이도 재봤더니 길이는 어떻게 되냐? 내가 정지해 있을 때 길이가 있으면 그 길이가 내가 이걸 움직이면서 봐. 그럼 얘가 움직이는 걸로 보이겠지? 이게 움직이는 물체는 짧아져 보인다라는 거야. 길이가 더 작아져 보여. 얼마나 작아지냐? 아까 거기 나왔던 요 팩터만큼 작아져. 그래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할 때는 요 팩터, 요 감마 팩터라 그래요. 1 나누기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v 나누기 c의 제곱. 요 팩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 저게 1보다 항상 커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크냐가 내가 상대론적 효과가 얼마나 크냐를 재는 거야.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얼마나 근접했느냐를 재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낮은 속도에서 경험하던 세상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안 변화는 안 되고 로렌츠 변환이라는 좌표를 바꾸는데 그렇게 막 바꾸면 안 되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유니버설 타임이라는 건 없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각자의 시계로 시간을 재야 된다는 거야. 다 다르게 잰다라는 거야. 예. 그 앞에 그래서 아까 갈릴리안 변환하고 달라진 게 요건 비슷해요. 앞에 감마가 붙은 거 빼놓고는. 그 감마가 1보다 많이 커지면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야. 감마가 1로 가까이 가. 낮은 속력에서는 갈릴리안 변환이 좋은 변환 맞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다음에 t는 여기 이만큼 또 있어가지고 달라져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변환을 가지고 그럼 아까 얘기한 상대 속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갈릴리안 변환에서는 상대 속도 그냥 더하거나 빼면 됐어요. 그치?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된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 V로 U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내가 V로 달려가면서 보면 어떻게 보일 거냐? 갈릴레이식으로 생각하면 이거 빼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시속 200km로 달려가고 있는 기차를 100km로 달려가고 있는 기차에서 보면 200 빼기 100. 그래서 얘가 100km로 앞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근데 이런 보정이 나와. 그러니까 1 두 개 속도 곱한 게. 근데 예를 들어 시속 100km, 200km 집어넣어봤자 이거
거의 영향 없어요. 그래서 그게 맞아. 그렇지만 만약에 이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우면 이게 영향이 커져.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예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시속 100km로 가면서 빛을 쏴. 그럼 예를 들어 이 둘 중에 하나가 C란 얘기죠. 여기다 예를 들어 요 U를 C를 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나? C를 넣고 C를 넣으면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그럼 속도가 얼마 나오나? cc. 네, 해보면 C가 나와요. 그지? 그러니까 빛의 속력은 어느 관성 좌표계에서보나 똑같이 C예요. 그렇게 맞춰져 있어.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짜 맞춘 거야, 사실. 그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속도 변화도 이렇게 달라져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속력에 가까울 때는 내가 계산법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갈릴레이 변환이 아니라 로렌츠 변환이라는 새로운 이런 좌표 변환식을 써서 이 좌표계에서 다른 관성 좌표로 갔을 때는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뉴턴 역학도 다시 써야 될 것 같아. 그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것도 속도가 빛의 속력보다 굉장히 작을 때 맞는 거고, 빛의 속력 가까이 오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좀 어려운 수학 얘기를 조금은 알아두는 게 도움이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스칼라, 벡터, 텐서 뭐 이런 게 뭔지를 조금 아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실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게 벡터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힘이다 라는 걸 쓴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온 운동량, 힘 이런 것들이 다 벡터예요. 벡터는 뭐냐? 보면 자, 여기 이게 로렌츠 변환도 좋고 갈릴레이 변환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뭐냐면 이 시공간 좌표,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이 변화하는 것들을 다 벡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시공간, 그 위치 이런 거를 일반화한 거지. 그걸 이제 벡터라고 불러요. 이게. 근데 물리양 중에는 벡터량만 있는 게 아니라 벡터를 2개 곱해 놓은, 또는 여러 개 곱해 놓은 이제 텐서라는 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알아. 그러면 내가 물리 법칙을 적을 때 대부분의 물리 법칙이 이렇게 벡터나 텐서 방정식으로 써져요. 뉴턴의 운동 법칙도 벡터 방정식인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는 그 벡터를, 그러니까 로렌츠 변환, 아니 그러니까 갈릴리안 변환 플러스 회전 이런 데 벡터를 이제 로렌츠 변환에 대한 벡터식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렌츠 변환에 대한 벡터식을 적으려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벡터를 뭐라고 했냐면 요것만 있어요. 위치만 있었는데 거기 시간이 들어왔어. 시간과 위치, 그러니까 시간 좌표와 공간 좌표가 막 뒤섞이는 거야 이제. 시간이 재는 사람마다 다르고 길이도 재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간은 다 똑같고 적어도 길이도 다 똑같았어요. 벡터는 좀 달라져도 길이는 똑같았던 건데 그게 섞여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변환되는 걸로 다 바꾸려다 보니까 자, 내가 이제 위치라는 것 대신에 시공간 좌표라는 게 나오게 돼. 이렇게 4개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벡터고, 그러니까 이런 벡터에서 속력 벡터를 구하면 얘를 이제 미분을 해서 벡터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t로 시간으로 나눠줘 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는 위치를 시간으로 나눈 거야. 근데 위치도 여기 보면 위치도 복잡하게 변하고 시간도 복잡하게 변해. 이걸로 이걸 나눠버리면 되게 골치 아프게 변하는 놈이 나와. 예? 그런 거 안 좋아.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안 변하는 놈으로 나눠주면 돼. 그 안 변하는 놈이 뭐냐면 요거야. 그러니까 요 벡터 중에서 내가 요거 제곱해서 요걸 뺀 놈은 다 똑같아요. 사실 요게 뭐하고 관계 있냐면 빛의 속력과 관계가 있어요. 요게 다 똑같다라는 게 사실 어느 관성계에서나 빛의 속력이 똑같다라는 거와 동등한 거야. 그러니까 로렌츠 변환이라는 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변하는 양, 내가 좌표계를 바뀌어서 안 변하는 양을 불변량이라는데 dt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델타 t라는 걸로 나눠준 요게 우리가 쓰기 좋은 양이에요. 이게 속도가 작을 때는 여기 그냥 속도로 가요. 요게 1이 될 테니까 지금 1과 이제 많이 달라지겠지. 빛의 속력 근처로 가면.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면 내가 운동량도 이런 걸 가지고 정의를 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요 속도에 의한 운동량에 시간 좌표가 하나 더 붙었어. 그게 뭘까? 내가 공간에 있던 운동량에 해당하는 시간 좌표에 해당하는 게 뭐냐 했더니 그게 에너지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어울려 다니듯이 에너지와 운동량도 같이 붙어 다니는 놈인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 이렇게.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더. 사실은 이런 뉴턴의 운동 법칙도 이렇게 이제 벡터 이퀘이션을 썼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텐서의 일종의 텐서 방정식인데 전자기 맥스웰 방정식은 이렇게 텐서 방정식으로 써져요. 사실 이 여기 나온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 전기장, 자기장이 벡터가 아니라 텐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텐서양으로 써지고 이 텐서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쓰면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걸 처음에 했을 때 그래서 이 운동량 벡터를 이렇게 바꿨더니 이게 이 운동량 벡터의 시간 좌표에 해당하는 놈이 에너지가 돼요. 근데 그 에너지를 적어봤더니 이게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써지는데 이게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그 뉴턴 역학에서는 에너지 하면 운동 에너지만 생각을 했는데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이렇게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질량도 에너지가 되는구나 하는 걸 발견을 했고, 그걸 다 집어넣으면 그 유명한 이런 이제 공식이 나와요. 이렇게. 이건 이제 조작한 사진이지. 여기 딴 거 쓰여 있는데 지우고 이거 썼나 봐. 이게 이제 보샵질하면 금방 나오는. 근데 이런 관계식, 에너지하고 이건 질량이 주는 에너지, 이건 이제 운동이 주는 에너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확장을 해놓으니까 이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돼요. 결국 이게 뭐냐? 질량이라고 하는 게 그 전에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19세기 물리학에 보면 이제 화학 같은 게 발전하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건 새로 만들어질 수 없고 보존되는 거다. 근데 이거 보니까 뭐 에너지의 질량도 있어.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질량이 에너지도 될 수 있고 반대는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에너지로부터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로 만들어져. 이게 20세기에 많은 물리의 실험이 그러니까 에너지로부터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새로운 입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잘 보면 질량이 0인 입자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0인 입자는 뉴턴 역학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지? 질량이 0이라는 거는 입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렇지만 질량이 0이라도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질 수가 있어. 그게 빛이에요. 질량이 0인 입자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저런 게 사실이냐? 믿어야지 사실이에요. 이걸 많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20세기에 이미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다 확인했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왕왕이 있지만 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고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 이건 뮤온 붕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뮤온이라는 입자가 전자하고 똑같이 생긴 놈인데 굉장히 빨리 붕괴해요. 붕괴하는 시간이 깨졌네. 100만 분의 1초쯤 돼.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 살다가 얘가 전자로 붕괴를 해요. 근데 그 살아있는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 동안 빛의 속력으로 날아가면 얼마나 날아가느냐? 660m 날아가요. 근데 이 660m는 얘가 정지해 있는 계에서의 660m고 밖에서 보면 얘가 날아가는데 그 뮤온의 이 붕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뮤온의 정지계에서의 시간이에요. 내가 재면 어떻게 보이겠어? 얘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 보여요. 더 오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감마 팩터만큼 더 오래 살아요. 예를 들어 속력이 이 정도다. 거의 빛의 속력에 가까우면 감마 팩터가 30쯤 나와서 이게 100만 분의 1초, 그러니까 사실 100만 분의 2초를 사는데 그거보다 더 길어진 100만 분의 한 60초쯤 살아. 그럼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훨씬 길어요. 그래서 실제로 660m만 가는 게 아니라 19km를 날아가요. 근데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이 지구 대기 위에서 밖에 우주에서 날아온 양성자 때문에 여기서 이제 뮤온들이 생겨요. 이게 상공 한 10km에서 생기는데 그러면 빛의 속력으로 와도 얘가 100만 분의 1초 만에 죽으면 600m밖에 못 가서 지면에 도달 못 해요. 근데 실제로는 지면에 도달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재는 시계, 여기 정지해 있는 시계로는 얘가 훨씬 오래 사는 걸로 보여.
뮤온이 가지고 있는, 얘가 정지해 있는, 그러니까 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뮤온이 정지한 계에서 뮤온이 가지고 있는 시계예요. 그죠? 근데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는 없어요. 그 뮤온이 보기에 자기 자신은 600m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 예. 근데 이게 식세는 19km를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뮤온이 보기에는 이 19km가 660m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재미있는 역설이 이제 쌍둥이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 그 시계 두 개가 있어. 그죠? 여기 이제 쌍둥이가 이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늙어가는 게 시계지,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근데 어느 시기에 이 빨간 옷 입은 여자애가 우주선 타고 저 멀리 갔다 와요. 갔다가 삥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데 생각해보면 얘가 생각하기엔 어떠냐면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얘가 가진 시계는 느리게 가. 그 천천히 늙는다는 얘기지. 갔다 오는 동안에 계속 천천히니까 돌아오면 어떻겠어요? 내가 늙은 거보다 얘는 더 젊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백발이 돼 있는데 여자는 아직 젊어. 이렇듯. 근데 여자가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우주선을 타고 가지만 얘가 멀어지는 거지. 그럼 얘가 천천히 젊어. 그러니까 시간이 더 젊을 거야. 그럼 갔다가 돌아오면 여자가 보기엔 얘가 더 젊어야 돼. 둘이 만났어. 누가 더 젊어야 돼? 둘 다 젊을 수는 없어.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이제 쌍둥이 파라독스라 그래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지?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지. 둘의 추론 중에 한 사람은 틀렸어요. 누가 틀렸을까? 둘 다 맞을 수는 없어. 이게 유명한 쌍둥이 역설이에요. 자, 이 답은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내도록 하세요. 누가 틀렸는지. 시간 관계상 생략. 뒤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 답을 봐도 뭔 소린가 할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특수상대성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걸 다루면서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다루면서 이게 맥스웰 방정식이 다루는 그 전자기의 세계가 뉴턴 역학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 가지고 있던 그 갈릴리안 상대성 이런 걸로 안 되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선 특수상대성이라는 걸 들여와야 되고, 그 특수상대성의 기본은 내가 재는 관성 좌표계 사이에 변환을 할 때 로렌츠 변환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간도 바뀌고 공간도 바뀌어서, 그러니까 유니버설 타임,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재는 사람마다 시간도 다르고 길이도 달라진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어요. 이게. 자, 근데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상대성에 대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빛의 속력이 모든 관성 기준계에서 같다라는 것을 팩트로 받아들이자. 그걸 원칙으로 삼아서 그게 맞으려면 결국 좌표계의 변환이 로렌츠 변환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정립을 한 거죠. 그거와 맥스웰 방정식은 컨시스턴트하다. 그러니까 뉴턴 방정식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컨시스턴트하게. 이렇게 다 그런 작업이 끝난 후에 중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뉴턴 중력. 예. 근데 이 뉴턴 중력을 보면, 자, 원래 뉴턴이 얘기하길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이런 힘이 작용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그 후에 힘 대신에 이제 중력장이라는 걸 도입해요. 전기장 도입하듯이 중력장을 도입하면 질량 곱하기 중력장이 힘이 돼. 그리고 이 중력장이라는 건 또 중력 포텐셜을 미분하면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포텐셜이라는 걸 도입해요. 그럼 내가 중력 포텐셜 가지고 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중력장을 두 번 미분한 놈이 질량 밀도에 비례한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썼는데 저걸 들여다보니까 저 뉴턴의 중력 법칙이라는 것도 특수상대성 이런 거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만 고칠 게 아니라 중력 법칙도 고쳐야 돼. 이게. 자, 왜 안 맞느냐?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로렌츠 변환을 시키면 양쪽이 안 맞아. 사실 안 맞는 게 아니라 좀 문제. 이쪽에 나온 질량 밀도라는 게, 질량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에너지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에너지 밀도야. 근데 에너지는 로렌츠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벡터처럼 바뀌어요. 밀도는
그거를 부피로 나눈 거야. 부피는 어떻게 바뀌냐? 부피가 바뀌어요. 로렌츠 변화는. 왜냐면 길이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도 바뀌고 부피도 바뀌는데 이 두 개 합쳐놓으면 어떻게 되냐? 요거 텐서처럼 바뀌어요. 이게 벡터가 아니라 좀 복잡한 텐서 양이 나와. 그럼 텐서가 나오면 텐서는 양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전기장 텐서에서 보여줬듯이 이게 뭐 이런 게 여러 개 있어야 돼. 그럼 요 방정식은 그러니까 텐서 방정식에 나오는 여러 콤포넌트 중에 한 방정식이야. 그럼 나머지 콤포넌트는 어디가 있냐? 이런 걸 물어야 돼요. 그럼 전기 포텐셜은 뭐냐? 그럼 여기 나온 중력 포텐셜은 얘도 그러니까 뭔가 텐서 양의 한 성분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머지가 뭐냐? 그럼 모르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뉴턴의 중력이라고 하는 건 즉각 작용하게 돼 있어요. 질량이 탁 나타나면 바로 작용해야 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 태양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그럼 태양이 없어졌다는 걸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냐? 상식적인 생각으로 자, 특수상대성이 맞다면 모든 신호는 빛의 속력보다 빨리 올 수가 없어.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8분 19초 걸려요. 그럼 아무리 빨리 알아도 8분 19초가 지나야만 태양이 없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 근데 뉴턴의 중력은 그런 거 없어. 시간이라는 게 안 나와 아예. 질량이 있으면 힘이 있어. 거기 질량이 탁 생기면 갑자기 그 힘이 저 무한대까지 순식간에 다 작용을 해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빛의 속력이라는 특별한 한계가 있는 특수상대성하고는 안 맞아요. 어떻게 그럼 맞게 고쳐야지. 그러니까 이 중력 이론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빠른 물체를 다루거나 아니면 질량이 굉장히 커질 때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맞게 고쳐야죠. 근데 그 맞게 고치는 과정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시작을 해서 완성판을 낸 게 중간에 뭐 트라이얼 앤 에러를 많이 하다가 완성판을 낸 게 1915년이에요. 10년 걸렸어.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10년 걸렸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만들라 그러면 이제 뭐 평생에도 대부분 사람 못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네. 뭐 아인슈타인도 10년이나 걸린 거는 이 사람이 수학 실력이 딸려서였던 것 같아. 사실 이걸 고쳐서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과 맞는 중력을 만드는 거는 이게 사실 나중에 보면 특수상대성과 맞는 중력은 없다야. 중력이 들어오면 특수상대성 자체를 고쳐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바뀌는데 이 아인슈타인도 쩔쩔매는 이제 그 골치 아픈 중간에 수학이 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수학이 뭐냐면 이제 미분기하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 네, 여러분들은 그냥 한 번에 요약해서 듣고 그런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골치 아플 테니까 그냥 대충 그 수박 것 윤곽만 잡고 끝냅시다. 자, 그러려면 내가 중력을 고치려면 중력을 좀 이해를 하고 싶어요. 뉴턴의 중력이라는 걸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중력에 보면 이 중력을 가지고 내가 운동 방정식을 줬잖아요. 그러면 자, 물체의 뉴턴의 운동 법칙이 뭐냐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힘이야. 근데 그 힘이 중력이면 이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장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여기도 질량이 나오고 여기도 질량이 나와. 중력의 크기에도 질량이 나오고 운동에도 질량이 나오는데 이 질량하고 이 질량은 사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질량이야. 예. 이건 관성 질량이라는 거예요. 물체가 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라는 거고, 얘는 중력이라는 힘을 만들어내는 질량이야. 근데 뉴턴은 이 두 개가 같다고 놨어요. 같아야 될 근거가 사실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완전히 오리진이 다른 건데. 그죠? 왜 같다고 놨냐? 그거는 갈릴레이의 실험 때문에요. 갈릴레이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여기서 진짜로 했는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알고는 있었대. 내가 물체를 떨어뜨리는데 1kg짜리 떨어뜨리나 10kg짜리 떨어뜨리나 1톤짜리 떨어뜨리나 다 똑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물체는 그 운동이 질량에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그치? 질량에 관계가 없으려면 요거하고 요거 같으면 딱 되네. 여기서 딱 캔슬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순전히 중력 장애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관성 질량이 중력 질량과 같다. 그리고 이게 등가 원리라고 불렀어요. 약간 의미에. 아인슈타인이 여기에 가이드를 받아.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뭔가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 그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중력과 관성력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결과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엘리베이터 사방이 막혀 있잖아, 그지? 근데 엘리베이터가 출발할 때 어떻게 느끼냐면 갑자기 내가 무거워진 것 같이 느껴져요. 다리에 힘들어가, 그지? 왜? 여러분 그거 언제 느끼냐면 내 몸무게가 무거워졌을 때도 똑같은 느낌을 갖는 거야. 중력이 세진 거지. 근데 사실은 보면 지구 중력이 있고 얘가 가속되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경험이 뭘 얘기해 주냐면 내가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는 힘이나 가속도 때문에 느끼는 관성력이나 구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중력은 그러니까 모두 관성력하고 바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우주선이 중력 가속도로 가속을 쫙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우주선이 가속이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중력을 느끼고 있는 건지 우주선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잡아당겨서 중력을 느끼고 있는지 구별을 못해요. 이게. 근데 그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반대로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중력은 내가 좌표계를 잘 잡으면 다 없앨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중력을 쉽게 없애는 방법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중력을 안 느껴요. 중력을 없앤 거야. 자유의 몸이 된 거지. 그지? 그걸 이제 자유낙하하냐. 내가 좌표계를 그러니까 중력에 맞춰서 자유낙하하는 좌표계를 잡으면 그 좌표계에서는 중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력은 그러니까 좌표계를 잡아서 없앨 수 있는 힘이다라는 거지. 예. 근데 그럼 중력이라는 게 실체가 없냐? 그걸로 끝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골치 아픈데 그렇진 않아요. 자세히 보면 없앨 수 없는 게 있어. 그건 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중력을 없앨 수는 없다. 모두. 왜? 실제로 지구를 보면 지구는 동그래요.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요쪽하고 이게 보면 방향이 달라. 그치?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여기 있는 놈하고 여기 있는 놈은 조금 다를 거야. 그죠? 근데 실제로 얘가 자유낙하면 요거 가운데쯤 있는 놈에 맞춰서 자유낙하니까 얘는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을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내가 중력이라고 하는 건 자유낙하를 하면은 없앨 수는 있는데 그거는 특정한 한 지점 근처에서만 없앨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거기는 뭔가 남아. 이게 조금 남아. 그것까지 다 없앨 수는 없다는 거지.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건 이게 중력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앨 수 없는 게 중력인 거야. 그건 뭐냐? 여기 나온 요 차이를 없앨 수 없다는 거죠. 그 차이가 근처에 뭐가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가 잡아당기느냐 우주선이 가속되는 거냐 구별할 수 없다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내가 실험을 정밀하게 하면 지구가 잡아당길 때는 그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있잖아. 잡아당기는 방향에 그 차이를 잴 수 있을 거야. 그럼 이건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고 그 차이가 진짜로 없으면 가속되는 거야. 이게 그 뭔가 내가 중력이라는 이론을 만들려면 결국 이 차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걸 발견하는데 오래 걸렸어. 쉽지가 않은 거야, 그지? 저 차이가 뭐냐? 자, 그래서 결국 중력이라고 하는 게 힘이었다가 저게 힘으로 다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의 기하학으로 대치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럼 무슨 얘기냐? 자, 보면 내가 중력을 다 없앨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좌표계를 잘 잡으면 거기가 다 그냥 평평한 세상이야. 아무것도 없는 민코프스키, 그러니까 이 특수상대성이 성립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구가 있어요. 근데 이 구는 여러분들이 평면하고 다르다라는 걸 알아. 그지? 다르게 생겼잖아.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구 위에 살고 있어. 지구는 둥글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면이 지구 위의 면이 둥글어요? 둥글다고 느끼는 사람. 다 평평하다고 느끼지? 지구는 평평하다고 옛날 사람들 생각했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 휘어 있는 거에 비해서 내가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작아.
그 범위 안에서 나는 평평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평해. 근데 결국은 중력도 마찬가지예요. 중력이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이거를 이어붙여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거는 이 평평한 놈을 어떻게 이어붙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내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려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 자리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조금 가봐야지. 이만큼 갔더니 중력을 느끼는 방향이 이만큼 달라졌다라는 걸 잴 수 있어야 내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지. 뭘 가지고 알아낼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완전히 다 평평한 걸로 이루어지지 않고 얘 봤더니 이렇게 이게 완전히 평평하지 않고 휘어 있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게 뭔가 중력의 본질과 연결이 돼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뭘로 아느냐? 자, 평평할 때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 구면일 때하고 차이가 뭘까? 조사해보면 대충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평행선, 여러분들 이런 데서는 평행선이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야. 이런 데서는 모든 평행선은 무조건 다 만나요. 이런 데서는 아예 안 만나. 여기도도. 또 다른 거 삼각형의 내각의 같은 게 달라. 보면 여기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데 여러분들이 지구 위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사실 지구 위에다 삼각형 그리면 이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커요. 그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때 배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건 지구 위에서 안 맞는 거야. 근데 다 맞다고 믿고 살아, 그지? 왜냐면 평평하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재는 범위 안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스케일을 키우면 예를 들어 여기 여러분 삼각형 그려보세요. 이렇게 크게. 그럼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야. 합치면 270도 아니야. 그지? 180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휘었는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삼각형 그려서 저 내각의 합이 얼마나 180도로부터 달라지나 이런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주율이 달라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 파이라고 하는 건 평면에서의 원주율이야. 내가 원에서 그리면 원주율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집니다. 왜? 반지름이 더 길어졌어. 똑같은 원주율 나오는데 이게 더 멀어야 돼요. 얘는 더 반대로 커지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바뀌었나? 여기가 더 커지나? 헷갈리는데? 얘가 더 커질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걸 재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여기가 오늘 가르치는 내용 중에 가장 수학적이고 여러분들에게 안 했으면 하는 내용이지만 들어는 둡시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럼 이게 결국은 이어붙여서 내가 이게 둥글다 아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뭐 휘었다 아니었다라는 걸 그럼 뭔 수로 잴 거냐라는 걸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좌표를 잡아야 돼. 좌표는 뭐냐면 여기 위치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구면의 예를 들면 구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적도, 위도, 경도 이런 식으로 좌표 잡으면 되죠. 근데 이제 과학에서 많이 잡는 건 경도를 위도를 조금 다르게 잡아. 위에서부터 잡고 뭐 이런 거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좌표를 잡은 다음에 메트릭이라는 걸 정해요. 메트릭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는 거예요. 사실 구면은 정의가 돼 있어요. 우리는 3차원 안에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를 계산하는데 이게 평면하고 다르죠? 거리가. 그 평면하고 거리 재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나타내는 방법이 메트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좌표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구면 좌표계를 잡으면 그 거리는 이런 식으로 복잡해져서 여기가 일일이 아니라 여기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메트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거리를 어떻게 잴 거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걸 이제 메트릭 텐서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 메트릭이라고 하는 건 좌표를 내가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좌표를 잡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 좌표를 다르게 잡으면 어떻게 바뀔 거냐? 그걸 나타내 주는 말이 이게 텐서예요. 그러니까 텐서처럼 바뀐다. 좌표 변환에 대해서.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려면 이제 물리학을 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벡터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저 벡터를 미분을 해야 돼. 물리법칙은 다 미분 방정식이니까. 근데 저 벡터를 미분하는 게 사실은 이 공간이 얼마나 휘었느냐라는 걸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벡터를 미분하려면 미분이라고 하는 건 한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서 벡터를 비교해서 빼는 거예요. 다른 점에서. 근데 구면에서 보면 내가 벡터를 똑같은 벡터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벡터가 바뀌어요.
그지? 이렇게 조금 방향이 바뀌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걸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여기 정의된 벡터하고 여기 정의된 벡터를 비교하려면 여기서 벡터하고 여기서 벡터 같다라는 걸 정해야 돼. 그 같다라는 걸 정의하는 걸 평행 이동이라 그래요. 평행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의를 해줘야 돼. 수학에서는 이걸 이제 이 공간에 이제 기하를 정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정해주는 거를. 근데 사실 물리학에서는 매트릭을 먼저 정해주면 매트릭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걸 벡터를 어떻게 평행 이동할 거냐. 이거 평행 이동하는 걸 정해야 내가 미분이라는 걸 가능해요. 왜냐하면 미분이라는 건 두 개의 차이인데 이게 이동해서 생긴 차이인지 진짜로 달라진 건지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매트릭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가 사실 요거 자체가 이 공간이 휘어진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공간이 휘어진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평행 이동을 한 바퀴 해보는 거야. 한 바퀴 했을 때, 자, 구면하고 평면이 다른 점이 뭐냐면 평면이었다면 내가 평행 이동을 이렇게 한 바퀴 하고 돌아와두면 벡터가 원래대로 돌아와요. 근데 구면은 안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어. 내가 원래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다 그래봐요. 이걸 평행 이동시키면 구면을 따라 이렇게 쭉 가요. 그럼 이렇게 평행 이동이 돼. 근데 이렇게 갔어. 요거를 이쪽을 라인을 따라 평행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거 90도지. 90도를 유지하면서 쭉 따라와. 여기 오면 이 방향이 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오면 여기는 이쪽으로 평행하니까 이렇게 와요. 그럼 원래 출발은 이렇게 했는데 한 바퀴 돌아왔더니 이쪽으로 가 있어. 평행 이동한 놈이.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이게 바뀌면 저 공간이 휘어 있는 거야. 안 바뀌면 안 휘어 있는 거고. 그거를 잴 양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재는 양을 이제 커버처 텐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률이 있다는. 그러니까 만약 공간이었으면 이게 0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이건 계산은 요 커넥션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근데 커넥션은 다시 매트릭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매트릭이 주어지면 커넥션 계산하려면 한 번 미분하고 다시 커버처 텐서를 계산하면 한 번 또는 두 번 미분하면 돼. 그러니까 매트릭을 두 번 미분한 놈이 얘의 기하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또 같지는 않은 게 내가 좌표계를 바꾸면 이거 조금 달라져요. 텐서라서 바뀌어. 근데 이 공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좌표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관계가 없을 거야. 그죠? 근데 그런 양들을 뽑아내야 돼요. 저걸 뽑아내는 과정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적었던 거예요. 자,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인슈타인 방정식이야. 자, 과연 이 방정식이 도대체 뉴턴의 중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근데 결국은 관계가 있겠죠. 근데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왼쪽 오른쪽인데 왼쪽이 아인슈타인 텐서라는 거야. 이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의 기하학이에요. 시공간의 기하학을 보려면 커버처 텐서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지. 이렇게 커버처 텐서를 계산을 해요. 근데 아까 나왔던 그 커버처 텐서는 이렇게 생긴 놈인데 인덱스가 4개 붙어 있는 그걸로부터 2개짜리를 리치 텐서라는 걸 만들고 이걸 또 하면은 리치 스칼라가 나오고 아인슈타인 텐서는 이렇게 정의돼. 결국은 그냥 그러니까 커버처의 어떤 함수야, 특별한. 그러니까 공간이 얼마나 휘어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을 두 번 미분한 양이야,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 양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T뮤이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 에너지 텐서. 그러니까 그 공간에 놓여 있는 물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뉴턴 중력을 특수상대성 이론에 맞춰서 고치다 보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온 게 아니라 특수상대성 이론은 내가 국소적으로 성립하는 그런 공간이고 그 공간이 쫙 이어서 붙어져 있는 일반적인 시공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시공간이 특수상대성이 성립하는 이런 평평한 공간이 아니라 휘어진 공간이에요. 그게 얼마나 휘어졌느냐가 물질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방정식을 얻어낸 거죠. 그럼 중력을 받아서 움직인 건 뭐냐? 중력을 받아서 움직인 거는 그 휘어진 공간에서 얘가 자유낙하하는 거예요. 자유낙하하는 방정식을 찾아야지. 그걸 이제 지오데식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그걸 풀면 내가 중력의 영향 안에서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해보면 결국 뉴턴 중력에서 아인슈타인 중력으로 넘어가면서 질량이 힘을 준다라는 이 개념에서 물질이 있으면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의 기하를 비튼다
라는 걸로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 시공간의 기한은 그러니까 로컬리 국소적으로는 다 특수상대성이 성립하는 그런 공간이요. 민콥스키 공간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쫙 이어붙인 이제 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공간을 기술하려면 우리가 매트릭이라는 걸 줘야 되고 그 매트릭에 대한 방정식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다. 이게 이제 물질을 반영하는데 이게 또 골치 아파요. 왜 이런 게 나오느냐 좀 생략할게요. 이게 이제 물질이 있으면 이런 걸 내가 계산할 수 있어서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을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 보면 사실 잘 따져보면 그 전에 뉴턴 중력에서 했던 거에 중력 포텐셜에 해당해요. 매트릭이라는 게. 그럼 그 두 번 미분한 게 커버처인데 그 커버처가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게 나와서 이게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0, 0 콤포. 그러니까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여기가 0, 0일 때 방정식 중에 근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뉴턴 중력이 리커버가 돼요.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리밋이지. 중력이 굉장히 약한 경우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부터 이제 몇 가지 결과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중력을 바꾸고 났더니 빛도 왜냐하면 시공간 자체가 휘는 거기 때문에 빛이 가는 경로도 휘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완성판을 내기 전에 이미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이제 이걸 계산을 했는데 한 번은 틀리게 계산하고 두 번째 계산할 때 제대로 계산해서 이게 답을 맞춰요. 그리고 일반 상대론을 발표하고 나서 이 빛이 진짜로 휜다라는 거를 이제 태양 근처에 있는 별이 다른 위치에서 보인다라는 걸 확인해서 이제 확인해요. 이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이거 덕택에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저 실험을 이제 이 1차 대전 끝나고 전쟁 끝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 사람들이 이런 거 했어. 그래서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개기일식 때 별의 위치가 얼마나 달라지나 이런 거 재가지고 일반 상대론이 맞다라는 걸 이제 보인 거죠. 사실 굉장히 조금 이것도 쉽지 않은 실험인데 잘 했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력에 의해서 시계도 다르게 가요. 중력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시간도 다르다. 그거는 사실은 이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을 매트릭으로 표현할 때부터 이미 정해진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매트릭의 시간 앞에도 뭐가 붙어. 그럼 그게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가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시간 자체도 중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거를 한 유명한 실험이 여기 있는 이 실험이에요. 이게 파운드 랩카 실험이라 그래서 빛이 이게 지구 바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빛을 쏘면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중력이 점점 약해지죠. 근데 포텐셜 입장에서는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네거티브 포텐셜이니까 이렇게 커지면 시간이 점점 빨라져요. 시간이 빨라져서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 내가 똑같은 빛인데 시계가 점점 빨리 가면 어떻게 돼? 진동수가 느려져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빛하고 얘가 올라가면서 나온 빛하고 진동수가 느려져요.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작아. 그 작아지는 정도가. 이걸 쟀어. 근데 놀랍게도 무지하게 작은 양인데 여기 보면 이제 실험실 보여줘. 이게 자기 빌딩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진짜 20m짜리 이 터널 만들어서 여기서 나온 감마선이 여기로 갔더니 진짜로 진동수가 달라지더라는 걸 쟀어요. 유명한 실험이야. 그래서 일반 상대론의 효과가 맞다라는 것을 보였어요. 이 실험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자 시바르츠 실트 해라는 거는 이게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나온 건데 제일 쉬운 방정식이 뭐냐면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물질이 하나도 없을 때. 그래도 넌 트리비얼한 해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중심에 뭐가 있을 수 있잖아.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구대칭을 가진 해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행성 문제 푸는데 중요하죠. 태양이 있으면 태양 근처에 시공간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면 이렇게 생길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해예요. 근데 보면 이게 이 앞에 시간 앞에 이런 게 붙어 있어. 중력에 따라 시간도 다르게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간이 휘어 있다라는 것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나온 M이라는 게 결국 그 중심에 있는 물체가 되고 여기 보면 요게 이 R이 EM 근처에 가면 여기가 0이 되면서 이제 묘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요 R이 EM이라는 위치가 어디냐면 그걸 이제 시바르츠 실트 반지름이라 그러는데
태양 정도 질량이면 3km예요. 그러니까 태양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이 그 질량 그대로 크기가 3km보다 작아지면 블랙홀 된다 그랬죠. 그 블랙홀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특이점이 드디어 나타나게 돼요, 겉으로. 그럼 이게 이제 이 지평선처럼 작용하고 요 안에 들어가면 이게 부호가 바뀌어요. 시간하고 공간하고 부호가 바뀌어. 묘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기로 한번 빨려 들어가면 못 나온다. 뭐 이런 거 되죠.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게 된다는 걸 보여줘. 근데 이게 바깥에서 저 멀리는 뭐 뉴턴 중력하고 똑같아. 그렇게 해보면 결국 여기 나온 요 놈이 뉴턴의 중력 포텐셜처럼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일반인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그림 많이 보여주죠. 공간이 휘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예를 들어 태양이 있으면 이 휘어진 공간에서 지구가 자유낙하하는 게 이제 행성 운동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약간 좀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 행성의 운동을 풀어보면 이 공간이 휜 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시간이 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요거의 영향으로 행성 운동이 일어나고 요게 중요한 건 언제냐면 빛이 휘어진 거 계산할 때 저게 중요해져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이제 아까 나온 여기 그 빛이 얼마나 휘냐를 계산할 때 2분의 1 팩터를 틀렸어요. 처음에 절반밖에 계산을 못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것만 고려한 거야. 그러니까 이 등가 원리로부터 계산하면 요 텀이 중요해서 요거는데 사실은 빛의 경우에는 빛의 경로를 계산할 때는 요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2배가 나와. 근데 질량이 있는 놈, 행성의 운동 계산할 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 사기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뭔가를 그려야 되는데 그건 그림을 못 그리잖아. 시간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릴 거야? 그냥 저렇게 대충 그려놓고 이제 때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일반 상대론이 거둔 또 하나의 그 혁혁한 성과가 이거예요. 수성의 그 궤도가 있는데 이게 타원 궤도인데 사실 이게 뉴턴 역학으로 풀어보면 이게 타원 궤도가 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사실 이 타원 궤도가 조금씩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얼마나 돌아가냐면 많이 돌아가는 거는 이제 수성이 제일 많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574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한 6분의 1도 돌아간다는 얘기지. 100년 동안 열심히 관찰하면 여기 타원 요 꼭지점에 이제 6분의 1도 돌아가요. 한 3, 400년 재면 알 수 있어. 그죠? 근데 그걸 다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설명하는 게 행성 주변에 있는 행성 가지고 다 설명이 돼요. 대부분의 행성은 다 설명이 되는데 수성의 경우에는 다른 574초 돌아가는 것 중에 다른 행성, 그러니까 지구, 금성, 목성의 영향이 제일 큰데 목성 이런 거 다 고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3초의 차이가 나더래. 사람들이 저게 왜 설명이 안 될까를 하다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수성보다 더 안쪽에 행성이 하나 더 있을 거다. 이름도 붙였어. 불칸이라고. 그래서 저걸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못 찾지? 없어.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요 40초의 차이는 일반 상대론 효과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보여준 요 매트릭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행성 운동 풀어보면은 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계산해서 맞춘 거였고 저 일반 상대론과 특수 상대론이 우리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대부분의 경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효과가 작아, 그지? 그러니까 특수 상대론이 중요해지려면 물체가 빛의 속력으로 돌아다녀야 돼. 우리 주변에 빛의 속력으로 돌아다니는 놈은 빛밖에 없어. 그러니까 빛만 다룰 때만 하면 돼. 그러니까 빛을 다루는 건 무조건 특수상대성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쓰면 다 틀린 거야. 맥스웰 방정식 자체가 특수상대론하고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일반 상대론이 중요해지려면 무지하게 질량이 큰 놈이 있어야 돼. 우리 근처에 있는 태양, 지구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 그 정도 가지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건 뉴턴 중력으로 다 돼요. 그죠?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시대가 하도 이게 정밀 측정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그런 그 작은 효과를 이젠 다 잴 수가 있어. 특히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원자시계가 나오면서 얘가 시간을 무지하게 정확하게 재. 그래서 그 특수상대성 효과와 일반 상대성 효과에 의해서 시계가 조금 다르게 가는 거를 다 재요. 예. 다 잴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GPS 위성이죠. GPS라는 게 이렇게 위성 돌려가지고 내가 지구에서 위성에서 시그널을 받아서 그걸로부터 내 위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정확한 시계에 의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성들이 가지고 있는 시계로부터 시간 시그널을 받아요.
시간 시그널을 받아서 그거를 내가 거꾸로 빛의 속력으로, 빛의 속력은 뭐 내 기준계에 관계가 없어. 다 똑같아. C로 와. 그럼 그걸 내가 풀면 내 위치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정확한 시계로까지 있어야 돼. 근데 이 위성이 지구보다 높은 데서 돌죠. 그리고 빨리 돌아요. 그럼 빨리 돌면 얘가 속도가 있어서 특수상대선 효과에 의해서 타임이 조금씩 느려져.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시계보다 느리게 가요. 그 다음에 일반 상대론 효과는 뭐냐면 얘가 여기보다 올라가 있어. 중력 포텐셜이 커. 이게 이쪽으로 올수록 마이너스로 가니까 여기 시계가 더 빨리 가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클까? 한 놈은 느리게 가게 하고 한 놈은 빠르게 가고 하는데 보면 특수상대성 효과는 7.1초가 아니라 여기 많이 뭐 틀렸네. 이게 10분의 몇 승인데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수백만 분의 1초 이렇게 느려지는데 일반 상대론 효과는 요거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저거를 다 보정을 해서 시그널을 보내요. 알아서 위성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보정을 해서 다 계산을 해서 넣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PS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반 상대론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우주론을 하는데 둘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상대론도 이해를 해야, 중력을 이해를 해야. 왜냐하면 우주론이라는 우주 자체가 중력을 이용해서, 특히 일반 상대론이라고 하는 건 시공간을 다루는 거예요.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 전체를 다루는 거야. 그러면 일반 상대론을 알아야겠지 조금은. 수박 겉핥기로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 잘 따라온 걸로 보고, 자 여러분 이제 어려운 산 정복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하산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